무인도 이정은. 바다 쪽에서 습한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 돌고래나 날치 혹은 산란기에 몰려든 멸치떼의 군무일까. 거대하고 우뚝한 그림자가 옆으로 길게 일직선을 그리면서 다가온다. 주위는 아무도 없고 조용하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물기둥이 솟구치더니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을 향해 덮친다. 강한 물살 속에서 누군가 헤엄쳐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 게 보인다. 남편이다. 강한 물살에 내 몸이 두둥실 날아오른다. 끝도 없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다가 소스라쳐 꿈에서 깨어난다. 온 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어제 새벽 남편과 내 남자들이 출항을 했고 늦어도 지금쯤이면 포구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 바다에 조류가 맞부딪히면 고깃대가 이동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다.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가고 있다. 기상청은 한반도 전역이 폭풍권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오늘 밤 태풍 메아리가 오키나와 해상에 진출 예정이고 제주도로 북상해서 모레 오후쯤 동해로 빠져나갈 거라고 한다. 일기예보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남편이 바다로 나가던 날 새벽 그를 배웅하지도 못했다. 남편과 나는 잘랑잘랑 물소리도 없이 몸을 섞고 있었다. 그가 슬며시 내 몸을 잡아당겨 품 안에 쓸어 앉는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서둘렀다. 나는 얼른 몸을 틀고 돌아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등을 구부린다. 바다로 나가는 남편이 힘을 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휘감고 있는 이불을 고집스레 걷어내고 내 다리 사이로 무릎을 슬쩍 찌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돌아 눕는다. 차츰 감정이 들이닥치더니 타오른다. 재채기가 쏟아지고 몸이 팽팽히 조여든다. 입을 맞추는 남편 혀가 축축하고 무겁다. 그가 나를 점령하자 정신이 아득해진다. 몸과 몸이 연결되면서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의 사랑이 강물처럼 몸으로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미진하다. 나는 그의 허리를 다시 잡아챈다. 그가 내뿜는 뜨거운 기운이 느껴진다.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러워 그의 가슴에 고개를 묻는다. 며칠 후 태풍이 온다고 하던데. 내 말에 남편은 어깨를 토닥거린다. 염려 없어. 이런저런 날 빼고 나면 언제 고기를 잡아? 남편은 눈까지 찡긋한다. 귀가 달린 털모자를 쓰면서 말했다. 그냥 자두어. 남편은 따라 일어나려는 나를 그냥 있으라면서 이불까지 눌러 덮어주었다. 오늘은 신출인 떠돌이 총각 윤수와 함께 간다는 말도 했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선원용 장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귓결에 기슬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요란했던 기억이 난다.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점점 더 굵어졌다. 양동이로 가져다 붓는 것처럼 퍼붓는 빗소리가 오늘따라 더 무섭다. 꿈자리까지 뒤숭숭해 불길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 꿈이 맞으면 어떡하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마당에 나서 보니 바람이 몰아쳐
우산이 소용없을 것 같아 비옷만 몸에 걸쳤다. 쏟아붓는 폭우 속을 뚫고 한 발 한 발 내디딘다. 세찬 바람과 함께 앞을 가릴 수 없는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비바람에 눈앞이 캄캄하다. 앞이 안 보인다. 손전등을 들었지만 퍼붓는 빛 때문에 눈을 감은 것 같다. 우비를 입었지만 빗물이 살속까지 파고든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구판장 사무실 쪽이다. 불빛을 향해 걸었다. 구판장 창문을 열자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남편 친구들 얼굴도 있다. 한밤중에 폭풍 속을 뚫고 온 여자를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모두 빈 입맛을 쩍 다신다. 비바람에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몸에 찰싹 들러붙어 민망한 차림새다. 그중 한 사람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손짓한다. 아주머니, 위험해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눈을 뜰 수가 없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졌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위험한 고비가 닥칠 때마다 난 당신 생각을 해. 엔진이 고장 나거나 노 잡는 줄을 놓칠 때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생각하면 파도를 이겨내거나 노를 잡게 되든지 해서 살아나게 돼. 당신은 나의 수호신이야. 비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당신도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남편이 살아만 있어 준다면 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용서해 줄 것 같다. 꼭 돌아와야 해요. 나는 빗속에 서서 남편에게 말을 건다. 폭풍 속을 뚫고 사이렌 소리가 밤 하늘을 퍼져나가고 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고깃배가 돌아오지 않았다. 구판장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부둣가는 술렁술렁 무거운 분위기다. 거센 바람이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있다. 바다는 사람 피맛을 알아버린 괴물처럼 허옇게 달려들었다. 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침통한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다. 이리저리 허둥대던 나는 어촌 계장과 2명의 경찰관을 발견하고 달려간다. 해양경찰서 사고조사계 조사관이라고 한다. 모두 침통한 얼굴이다. 박 선장님은 살아있을 겁니다. 수영 선수 출신 아닙니까? 남편과 가까이 지내는 어촌 계장은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제주도엔 벌써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해일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남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고 평소에도 욕심이 많아서 어떤 일이든 결코 포기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늘 남보다 고기를 더 많이 잡는다. 다른 배보다 먼 바다로 나갔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옆집 만석이 아버지와 조카 김씨의 시신을 해경이 발견했고 사흘째 되는 날 옆으로 기우뚱 엎어진 빈 배도 찾을 수 있었다. 풍지노라는 간판 쪼가리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봤다고 해요. 키가 큰 해경이 안경을 고쳐 쓰면서 설명한다. 바다 위를 수색하던
헬리콥터가 발견했답니다. 풍지노라면 남편 배가 틀림없다. 하얀 페인트로 배전에 커다랗게 손수 써놓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던가. 나는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거린다. 안 돼. 울부짖다가 시멘트 바닥에 고꾸라지며 쓰러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다. 깨어나 눈을 떴을 때는 집 안방이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도시에서 시작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자신도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혼 후 그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유를 밝혔는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편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잘 아는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배관공이라고 했다. 그가 내 운명을 바꾸어 줄 것 같았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 대기업 직원이었고 무엇보다 바다와는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바다에서 배관 시공을 하는 경우란 석유 탐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드물기 때문이다. 나는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주머니에서 붉은 띠를 보았을 때 의아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이 크레인 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광경이 텔레비전에 나올 무렵이었다.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던 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충격이었다. 후에 알았지만 대기업에 파견된 비정규직이었다. 남편이 2년 계약이 끝나기 하루 전날 사표를 내던진 사실을 알았을 때 참담한 절망이 나를 덮쳤다. 결혼 3주년을 일주일 남겨둔 봄날이었다. 그렇게도 피하고 싶던 바다로 돌아가야 했다. 남편을 따라 그의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고향은 속초시에서 산을 몇 개 넘어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작은 포구였다. 열흘이 지났다. 실종 수색은 종료되었다. 나는 매일 날이 밝으면 추리닝 차림으로 해안으로 나간다. 해변엔 파도에 떠밀려온 불가사리, 스티로폼 조각과 플라스틱 병, 그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어디서 왔는지 냉장고도 보이고 파도에 휩쓸린 배의 잔해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기저기 널려 있다. 물 위엔 미역, 통나무 조각, 파도에 휩쓸려 온 해파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 나는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몇 번이고 찾아본 방파제로 가서 콘크리트로 만든 테트라포트 위를 오르내리며 틈 사이를 샅샅이 뒤졌다. 남편 흔적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어딘가 실신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쉴 수가 없다. 초여름인데도 춥다. 왜 이렇게 추운지. 아무튼 춥다. 이빨이 덜덜 떨린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 흐릿하게 보인다. 해가 지는지 눈을 비비면서 봐도 수평선 끝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남편이 실종된 후
하루도 꿈 없는 잠을 자보지 못했다. 죽은 듯 방 안에 엎드려 있다. 그대로 잠이 든다. 자의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꿈이 나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오두막집 사방벽에 남편이 남긴 채취, 그 모습, 그가 남아있다. 몸을 일으키자 바닥에 있어야 할 방바닥이 머리를 내리친다. 벽을 짚고 서서 현기증을 달랜다. 등에 지구를 매단 것처럼 몸이 무겁다. 착시 현상일까? 헛개비 노름일까? 눈뜨고 꾸는 꿈일까? 귀청에 모아지고 멀고 아득한 환청에 시달리고 눈만 감으면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꾼다. 창문 밖에서 남자가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상반신만 안으로 들어온 채 팔을 허우적거린다. 누구세요? 놀라서 고함을 지르면 머리가 쑥 들어가고 팔도 사라지고 없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만 들려온다. 남편일지도 모르는데 반갑게 손을 잡아 올려주면 될 것을. 하지만 남편이라면 달아날 리 없다. 그 팔에 잡히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애를 쓰다 깨어난다. 몸이 진땀으로 끈적거린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다. 추리닝 차림으로 등지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다. 수시로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인다. 창밖이 밝아오자 남편의 방화모를 쓰고 구판장으로 향한다. 선착장 앞은 발길에 으깨어진 파래와 미역 줄기로 온통 갯 비린내 투성이다. 멀리 해안 끝 방파제 위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타고 구판장 옥상으로 올라간다. 옥상 한가운데 놓인 철제 의자가 눈에 들어온다. 아무렇게나 팽개쳐 두어서 벌겋게 녹슬고 한쪽 다리가 비틀린 채다. 방한복 모자를 머리에서 턱 밑까지 뒤집어 쓴 채 의자에 몸을 부린다. 의자는 옆으로 서너 번 뒤뚱거리며 삐걱거리다가 겨우 중심을 잡는다. 오후가 되면 몇 번이고 찾아본 방파제와 해안을 또 살펴본다. 하루 종일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바다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눈앞이 가물거리며 수평선 끝에서 잠시 남편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남편이 실종되고 한 달이 지났다. 몸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상적인 일조차도 할 수 없다. 숟가락을 드는 일까지 고행처럼 느껴진다. 날이 갈수록 몸이 수척해진다. 뼈 마디마디가 소리를 내어서 셀 수 있을 것 같다. 고무줄 바지가 자꾸만 골반으로 흘러내린다. 어깨가 무겁고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다리는 허방을 딛는 것처럼 무감각해진다. 의식은 점점 예리해지는데 몸은 느리고 둔해지고 눈에는 잿빛 바다만 일렁거린다. 온몸이 쉬어달라고 이젠 서 있을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는 이명까지 들리고 있다. 무릎에 얼굴을 박은 채 파도를 지우려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려 해도 불가능하다.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갯내가 밀려든다.
전에는 그런 것들이 삶의 힘이고 의욕이었다. 바다 사람들의 부산하고 쉰 목소리가 들린다. 그 쉰 목소리에 남편 소리도 섞여 있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마을이 살아나고 있다. 왁자지껄한 말, 웃음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로부터 폭풍이 물러간 바다 태양은 서서히 빛을 더하고 있다. 불덩이가 바다 위로 장렬하게 채광을 쏟더니 천천히 떠오르고 있다. 바다는 남편이 없어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바다는 짙푸른 색이다. 수평선의 바다의 거품과 반짝거리는 빛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비추의 색과 검은 쪽빛이 섞인 파도가 밀려갔다, 밀려온다. 해안가로 떠 밀려와 있던 쓰레기들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지 보이지 않는다. 선박은 시동을 걸고 있고 갯내와 휘발유 냄새가 뒤섞여 밀려온다. 통통거리던 발동선이 속력을 내면서 바다를 가른다. 배를 쫓아가던 파도는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며 가물거리다가 사라진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 바다는 한가롭기까지 하다. 세상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못 본체하고 있다. 하루 종일 방파제에 앉아서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바다만 뚫어지게 쳐다본다. 수평선 끝에 잠시 남편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나는 혼자 중얼거린다. 오아시스의 신기루라면 다행이다.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테니까. 2달이 지났다. 하루가 너무나 길고 길다. 무덤처럼 고요한 방 안에서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시간과 싸움을 한다. 하루하루를 참고 넘기는 것은 남편의 흔적을 더듬으며 남편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숨을 깊이 쉰 다음 바닷가로 나갔다. 현실과 꿈 사이를 비집고 스며든 틈새에는 숯불과 오징어 사이에 걸쳐진 석쇠처럼 시커먼 밤바다가 가로놓여 있다. 발갛게 달궈진 쇠의 그물 위에서 곧 없어질 오징어의 시간이 유예되는 것처럼 날마다 나는 숯불 위에 오징어처럼 사지를 오그라뜨리며 구워지고 있다. 이젠 지쳤다. 따개비처럼 감쪽같이 사라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숨어 지낼 안전지대는 없을 것 같다. 비단 형광 물고기 생각이 난다. 비단 형광 물고기는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넓은 바다를 피해서 비좁은 물 구덩이에 사는 물고기이다. 나는 궁금했다. 왜 하필이면 비좁은 물 구덩이에서 살아갈까? 왜 썰물을 따라 더 넓은 바다로 나가지 않고 비좁은 바위 틈에 숨어 지낼까? 나중에 이유를 알았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타이나 실수로 갇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한 피난처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남편이나 나는 변덕을 부리는 바다에 붙어 사는 작은 고기일지도 모른다. 먹이 사슬을 피해서 잠시 평화를 누렸던 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모든 생물은 자연에게 빌붙어 살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시간을 견뎌내는 동안 희부연 하늘이 드러난다. 나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몸에 하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무릎을 껴안고 앉아 손톱을 물어 뜯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다. 남편이 보고 싶다.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그의 어깨에 밴 담배 냄새라도 맡아둘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나를 배반한 바다는 평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세상에 예정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안 것은 훨씬 전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건 그리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대개 잊어버리게 되거나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일어난 일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을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수학여행 일정이 잡혔다는 발표가 났다. 남녀공학인 2학년 전체가 한껏 들떴다. 서해안 서강이라고 했다. 3학년으로 올라가면 대학 입시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쁘게 되므로 고교 시절 마지막 여행이다. 깊은 산골 외집 마을 강가 풀숲에는 한쪽 다리를 접은 채 서 있는 두루미가 많았다. 나는 틈이 나면 강가에 앉아 발목을 담그고 찰랑찰랑하는 물의 감촉을 즐기며 이 강모에 대한 연모를 키웠다. 세상은 빛으로 충만했다. 눈이 시린 쪽빛 하늘, 제비의 힘찬 날갯짓 소리, 풀숲에 찰랑거리며 떨어지는 금빛 햇살, 벼 이삭들의 출렁거림과 들국화 향기, 호수 위 낙엽, 이 모든 아름다움은 이 강모가 있어 가능했다. 강모가 숨쉬고 있는 세상에 살고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짜면서 오락부장인 이 강모와 여학생 대표인 내가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시쳇말로 짱이었다. 잘생긴 외모에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어서 여학생들 모두가 이 강모에게 눈길을 꽂아놓고 있었다. 나는 많은 경쟁자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내게 기회가 왔다. 회의가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 강모가 자신의 생일은 만우절이어서 해프닝이 많다고 했다. 생일날 아침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김일성 죽었다는 빅뉴스를 전했다고 했다. 지금 판문점에서 통일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가 숨가빴다. 아침 식사 중이던 아버지는 수저를 놓고 실향민인 친구에게 곧 통일이 될 거라고 알렸고 아버지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마을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저녁에 돌아온 아버지는 장난 전화 때문에 하루 종일 항의를 받느라 곤혹스러웠다면서 칠칠치 못한 녀석이라고 야단을 쳤다. 만우절? 나도 같은 날인데. 내 말에 옆에 있던 강모 눈길이 반짝한다. 우리는 생일이 같다는 공통 분모로 일종의 동료의식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중간고사에
시험 공부도 같이 했고 예상 문제 노트도 나누어 보면서 시간을 함께 했다. 바다를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인지 바닷가로 떠나는 수학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다. 수학 여행 하루 전날 늘 만나는 등산로 습속 벤치에서 만났다. 우리 혹시 다른 별에서는 쌍둥이였을지 몰라. 웃으며 쳐다보는 강모 눈에는 광채가 났다. 집에 돌아와서 강모가 손에 쥐어준 쪽지를 펴 보았다. 사연은 간단했지만 강모의 따스한 입김이 귓가에 맴돌았다. 밤바다에서 우리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 싶어. 너의 강모.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해변에서 펼치는 캠프 파이어였다. 캠프 파이어 나무에 불꽃이 툭툭 소리를 내면서 타올랐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마련한 캠프 파이어 주에는 젊은 열기가 끓어오른다. 선생님들도 덩달아 들뜬 모습이다. 학생들 일부는 음료수병에 감춰온 술로 이미 취한 상태이고 양주를 몰래 마시는 학생도 보인다. 여기저기서 마이크 쟁탈전이 벌어지고 준비해온 개인기를 발표할 기회를 잃을까봐 법석을 떨고 있다. 다시 폭죽 소리가 들리더니 밤하늘에 불꽃이 퍼진다. 모두 정신이 없는 사이 바위 틈을 찾아 숨어들기로 한다. 눈에 뜨지 않게 일어나서 해안으로 향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지나 소나무 숲 사이를 걸었다. 소나무 새순을 따서 입에 물었다. 연하다. 입안으로 향기가 퍼진다. 약간 짠맛이 나는 것은 해풍을 맞으며 자라서일 것이다.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솔잎맛이 짭조름해. 바다 근처 생물은 모두 짠가 봐. 그럴 리가 없어. 강모는 물끄러미 바라보며 웃는다. 연한 솔 순을 하나 따서 강모 손에 쥐어준다. 정말 신기하네. 솔 순을 입속에 넣고 오물거리는 강모의 눈이 커진다. 모래밭이 끝나는 소나무 숲 사이로 숙소가 보였고 밤 하늘엔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별 그리고 바다 모두 황홀했다. 모래톱을 지나자 멀리 바위 병풍이 보인다. 환상처럼 솟아오른 병풍 바위가 신비했다. 두 사람은 더듬거리며 바위 병풍으로 향했다. 바위 병풍 사이에 동굴이 보였다. 아무도 찾지 못할 장소였다. 둘만의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 그 자체로 즐거웠다. 동굴 입구에 있는 바위 위에 두 사람은 자리를 잡았다. 태고의 순수가 숨쉬는 다크 블루의 바다. 춥지 않아? 아니. 철석이는 바닷물을 내려다보며 강모가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강모가 머쓱해서 그냥 던져보는 말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강모는 말없이 윗옷을 벗어 바위 위에 펼쳐놓고 나를 동굴 안쪽에 앉혔다. 그는 바다 쪽에 앉았다. 별은 동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발 밑으로 하얀 거품을 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누구에게서 나는 소린지 모를 심장 박동이 파도 소리를 잠식시킨다. 수직으로 치솟아 오른 기암 괴석들 사이로 파도가 출렁이며 밀려와서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운동화 신은 발밑에서 찰랑대던 파도가 점점 더 깊이 다가오고 바위 위로 철썩이는 소리가 커진다. 엉덩이가 물에 젖어 촉촉하다. 파도를 피해 바위 동굴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일어서자 강모도 따라 일어선다. 그때 갑자기 파도가 덮쳐왔다. 둘은 물 보라를 피해 비틀거리다 서로 끌어안은 채 넘어졌다. 백설처럼 쏟아져 내리는 포말. 가슴과 가슴이 밀착되면서 강모의 뜨거운 입김이 귓볼을 간지렸다. 심장 뛰는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커서 강모에게 들릴 것 같아 숨을 크게 들어 쉬기가 겁났다. 별은 동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강모 숨소리가 턱에 차올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혀가 입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키스 장면을 봤을 때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생각했지만 상상과 실제는 달랐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당황해서 밀어냈다. 그러나 다시 그가 다가오자 무안해할까봐 눈을 감았다. 그의 혀, 부드러운 물체가 입안 가득하다. 서투른 키스지만 달콤하다. 블루베리, 초콜릿 맛 같은 감미로운 느낌이 입안 가득 부풀어 오른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고 몸은 없어졌다. 강모 허벅지 안쪽에서 강한 힘살이 다리 사이를 비집으며 꿈틀한다. 갑자기 하얀 포말이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렸다. 나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발 밑으로 3미터가 넘는 절벽이 보였다. 삐끗하면 곧바로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다. 강모가 파도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 보였다. 아! 강모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손을 휘저으며 바닷물 위로 머리를 한번 솟구치더니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바위를 끌어안았다. 엄청난 파도가 달려들었고 물기둥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 세상 모든 게 갑자기 멈춰버렸다. 겁에 질려 죽는다는 생각뿐 다른 건 생각할 틈도 없다. 다시 밀려온 파도는 빈 거품만 남기고 사그라졌다. 검은 바다는 강모를 삼킨 채 출렁거렸다. 만조, 빠져나갔던 바닷물이 밀려오는 걸 몰랐던 것이다. 강모야! 힘주어 불러봤다. 하지만 절규는 파도 소리에 맥없이 사라졌다. 속수무책, 두려움이 조여온다. 이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다. 빨리 이곳을 피해야 할 것 같았다. 무조건 모래톱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 젖은 옷자락이 다리에 마구 감겼다. 녹진하고 찬 밤바람이 속살을 헤집으며 달려들었다. 멀리 캠프파이어의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 게 보였다. 숙소에 뛰어들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급히 젖은 옷을 벗어 가방에 숨기고 옷장에서 이불을 끄집어 내렸다. 10명분의 침구가 한꺼번에 와르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간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침구를 옷장 안으로 밀어넣는 팔이 너무 떨려서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는 바닥에 남은 이불 하나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쓴다. 너 혼자 왜 누워 있는지 누군가 물으면 몸이 아프다고 할 참이다. 그런데 무릎이 쓰리고 아프다. 바지를 걷어 올리니 피가 흐르는데 바위 위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모양이었다.
손수건을 꺼내어 피를 닦아내고 무릎을 감았다. 해일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가슴이 벌렁거린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누웠지만 물에 젖은 운동화가 신경에 쓰인다. 그곳에 없었어. 나는 거기 없었어. 최면을 걸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겠지. 강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수영을 할 줄 아니까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시치미를 떼고 웃는 얼굴로 나타나서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을 거란 희망적인 상상도 해본다. 강모가 아파하면 가슴에 찌르르 하는 통증을 느꼈고 웃으면 행복했고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즐거웠다. 나 자신보다도 강모를 더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믿어왔다. 그런데 나는 왜 달아났을까? 왜 이렇게 숨어 있을까? 녹음해서 들어보는 노래가 낯설게 들리듯 내가 생각하는 나와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왜 다를까? 내가 인지하는 나는 진정한 의미의 나일까? 혼자 일찍 잠을 잔다면 수상해 보이겠지? 낙타가 모래에다 머리만 감춘 꼴이겠지. 강모에게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가슴을 움켜잡고 진정하려 했으나 누워 있을 수가 없다. 문틈으로 살펴보니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린다. 선생님은 강모의 안부를 물었고 나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둘이 연애한다는 소문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곧바로 강모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이 두려웠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만큼 교활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격심한 두통과 오한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게 끝나버렸다. 축제는 막을 내렸다. 구조대원들의 밤샘으로 다음날 이강모 시체를 수습할 수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과 그부들은 모두 내가 범인이라고 믿는 모양이었다.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고개를 저어도 학교에서는 억측이 난무했다. 소문이 날로 부풀려지고 날개를 달아 마녀라는 말까지 번져갔다. 친구들이 있는 학교는 지옥이 되었다. 그부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야 했다. 투명인간 취급이 아니라 재수없는 벌레라도 보듯 했다. 홀로 외톨이로 고립된 상황, 힘든 하루하루였다. 제 옆에 가면 다친대. 팔자가 세다고. 우리 엄마가 그래.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계집애만 아니면 우리 강모가 거길 왜 갔겠어. 지 애비도 바다에서 죽더만 우리 아들도 수장시킨 년. 강모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강모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시퍼렇게 쏘아보는 눈에 분노가 가득했다.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본 나는 살인자라도 된 듯했다.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강모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에 그를 추모하거나 슬퍼할 사이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혼돈에 빠졌고 강모가 그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떠도는 소문과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묻게 된 사건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애초부터 나는 강심장을 달고 태어나지 못했다. 의욕과 연민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도 부담스럽지만 재수없는 여자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과실치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버려둔 방조죄. 잘못은 물론 미필적 고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태연히 학교에 가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결국 버틸 수 없어 자퇴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권해서 서울 이모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내 청춘은 거기서 끝이 났고 다시는 바다를 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실종되고 어느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편을 포함하여 흔적조차 사라진 장대 같은 남자들. 어쩜 그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바다로 아니 죽음으로 실어 보냈다는 자책감이 오로리 쌓여간다. 젊음을 자책감과 어두운 그늘로 채워왔던 첫사랑 강모.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까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에 빠지고 말았다.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어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생각. 살부. 태생적으로 불길한 운명을 지녔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아무 죄도 없는데 드센 팔자라고들 한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단 말인가. 애초부터 나는 강심장을 달고 태어나지 못했다. 드센 팔자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쓴 후 자유를 잃었다. 팔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몰아갔다. 과거라는 단단한 오랏줄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상 나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었다. 후퇴도 전진도 없는 삶이란 출구가 없는 터널의 다름 아니다. 이 모양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참담한 절망감이 후려친다. 외로움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그토록 피하고 싶던 외로움, 그 외로움을 먹고 마시며 외로움에 절어 살면서 홀로 견뎌낼 자신이 없다. 이제 31, 청상 과부. 해가 지는 것이 두렵다. 나는 무서웠고 세상에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부재한 밤이 무서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남정네라도 있으면 의지하고 싶었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된다. 사람의 살을 맞대고 눈을 감은 채 움직임을 느끼고 싶다. 미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욕망을 견딜 수 없는 순간이면 비명을 지른다. 구차스럽고 거추장스런 몸이지만 마지막으로 향연을 베풀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머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짓누르는 불온한 생각이 몸과 타협하라고 다그친다. 삶의 전부인 남편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사한 욕망이 나를 괴롭힌다. 어처구니가 없다. 나 자신을 저주한다. 하지만 누구나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며 부드러움과 야성을 탐하는 본능이 있는 것 아닌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뜨거운 입술을 덮어줄 입술을 원한다는 게 잘못된 것일까. 죽음을 결심한 마당인데 세상 만사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아닐까. 칠흑 같던 세상도 새벽이 되면 창문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고 혼미한 세계에 있던 자신을 탈출시켜 준다. 정신을 가다듬고 남편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어금니를 문다. 정신 놓지 말게. 새벽에 배를 부리러 가는 옆집 아주머니였다. 남편을 기다리며 죽은 듯이 처박혀 있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다. 비몽사몽 중에 눈을 뜨고 문을 여니 마루 위에 찐 옥수수 5개가 놓여 있었다. 마을에는 바다 과부들이 많았는데 옆집 아주머니도 그중 한 명이다. 짱뚱어처럼 툭 붉어진 두 눈과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졌는데 우스꽝스런 외모와는 달리 부지런하고 정이 많다. 이틀 전에도 산 사람은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죽을 갖고 왔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생명력에 놀라곤 한다. 어떻게들 삶을 살아갈까? 아니, 견디어냈을까? 나는 그들이 부럽다. 나는 혼자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는다고 여긴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믿는다. 내 가족, 순수했던 강모, 아버지, 남편, 내 언저리를 감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져 버린 지금 내 존재는 모호해졌다. 삶은 가능한 것보다는 불가능한 것들로 넘쳤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내 의지나 열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무엇을 하고 싶거나 무엇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졌다. 내가 서 있는 땅도 나를 잡아주지 않고 이 지구도 나를 버리고 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다. 밤새도록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방 안에 처박혀 죽은 듯이 살고 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런지 어지럽다. 나는 다시 눈을 감는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한다. 일어나라고 다그치는 소리,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소리. 내 안에서 누군가 채근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없어. 죽거나 살기 위해 운명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기억은 무엇일까? 오래전 치유됐던 기억이 떠오른다. 강모가 생각난다. 새삼스럽게 의식 속에 숨어있던 강모가 나를 덮치고 있다.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잊고 있던 순간에도 그는 계속 나와 더불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무릎에 얼굴을 박은 채 과거를 지우려 애쓴다. 파도 소리를 지우려고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고 세상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바람이었다. 검은 환영이 그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나타난다. 과거를 지우려고 해도 밤이면 꿈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기억은 지워 없애거나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 꿈속에서 강모가 보인다. 그는 이미 죽어 장례까지 치렀다.
하지만 내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내 이성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렴풋한 발소리는 눈을 감고도 헤아릴 수 있다. 비단뱀이 풀숲을 헤치듯 사르륵 사르륵 뒤꿈치를 끌며 걸어오는 소리가 멈추는 순간 강모임을 알아챈다. 놀란 채 넋을 놓고 있는 사이 강모는 내 앞섭을 풀어 젖힌다. 풀어 헤친 가슴 사이를 뚫고 들어온다. 야릇한 쾌감이 전신을 뒤 흔드는 순간 나는 소리치면서 잠에서 깨어난다.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불안하다. 지금껏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매일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를 견뎌낸다는 것이 너무 지겹다. 오랫동안 그런 내 운명을 갈무리하며 철저하게 고수한 고독이었는지도 모른다. 절대 고독 상태. 나는 죽은 듯이 처박혀 있다. 나는 내 운명을 증오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수가 섞여 있고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강모의 죽음은 내겐 운명과 싸워야 하는 원죄가 되었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탓이 아니란 걸 잘 아시잖아요. 날마다 기도를 해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첫사랑 남자를 죽게 만든 살이 낀 재수없는 여자라는 죄의식과 바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전전긍긍해야 했다. 선을 볼 때는 물론이고 친구의 소개팅 때도 꼭 상대방에게 물었다. 바다 좋아하세요? 왜요? 좋아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바다 좋아하는 남자는 싫어요. 왜요? 여자 혼자 내버려 둘까 봐요. 사람들은 운명은 자신이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놓아버린다.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태껏 삶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생각이나 의지는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운명, 그깟것 내 힘으로 결정하리라. 험한 팔자를 견뎌내기 어렵다면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다. 죽음으로써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되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막연히 죽고 싶다는 소망만 가지고는 소용없는 일.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자살은 남편 실종이 기정사실로 굳혀졌을 때부터 품어온 일이다. 사람들은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스스로 목을 매달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언젠가는 죽으리라. 나는 결단은 내렸지만 아직 결행하지 못했다. 겁이 많은 건지 하루하루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결행하기로 한다. 죽는 방법은 목매달기와 뛰어내리기 중에서 가능하면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다. 마을에는 뛰어내릴 만한 고층 빌딩이 없고 해안 절벽은 북쪽으로 30분 이상 걸어가야 한다. 번거롭다. 목을 매달기로 결정했다. 나는 목을 매달기 위해서 일어난다.
맨 정신으론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길 것 같다. 어딘가에 마시다 둔 술이 있을 것이다. 부엌에 들어가니 부뚜막 위에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플라스틱 반찬통이 있다. 냄비에 김치찌개는 누렇게 변했고 뚜껑 열린 반찬통에 든 젓갈은 말라붙어 있다. 설거지를 기다리는 빈 그릇을 외면하고 부엌을 다 뒤졌지만 술이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다락방에서 술병을 찾아냈다. 남편 건강을 위해 담가둔 솔잎주인데 이젠 마실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 남편을 위해서 만든 술, 내가 마시고 남편 곁으로 가리라. 유리컵을 가져다 놓고 한 잔 따른다. 솔잎주가 목을 타고 흘러내린다. 엉키고 뚫어진 어망. 여기저기 본드로 기운 비옷이 걸린 벽면이 보인다. 모두 남편을 기다리는 물건들이다. 벽에 걸린 물건들을 걷어내어 방바닥에 팽개쳤다. 이제 자신만 버리면 된다. 그 자리에 서서 술을 병째 들고 마신다. 그런데 화장실이 급하다. 빌어먹을 이 마당에 먹고 배설해야 하다니. 모든 걸 정리했다고 믿었는데 생체 리듬은 그대로다.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변소에 들러야 한다. 팽개쳐진 비옷을 걸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방문을 열자 빗물이 들어찬 시커먼 슬리퍼가 눈에 들어온다. 시커먼 때국이 흘러내리는 고무 슬리퍼. 질컥거리는 슬리퍼에 발을 집어넣다가 질색하고 빼낸다.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구차스러운 발. 빗줄기가 심해지고 있다. 비옷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마당을 가로질러 뛴다. 몸이 휘청하더니 슬리퍼 한 짝이 훌렁 벗겨진다. 철퍼덕하고 흙탕물에 처박히지 않은 게 다행이다. 헛간 옆 변소에 앉아 이를 보면서 전의를 가다듬는다. 머리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 낡은 비도 속에 빗물이 스며들어 몸속으로 젖어든다. 죽을 장소로는 아무래도 빗물이 떨어지는 변소보다는 방안이 편할 것 같다. 방 안으로 돌아와서 젖은 빗물을 닦아내고 포장용 비닐끈을 찾았다. 비닐끈은 하얀 봉지에 들어 있었다. 어망을 묶을 때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였다. 이것 버리지 말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어. 남편은 비닐끈을 잘 보관하라고 했다. 재활용할 거라고 했다. 비닐끈을 들고 창문 위 커튼 거리를 쳐다본다. 높아 보인다. 비닐끈 길이가 짧다. 비닐끈을 길게 잇고 끝에는 고리를 동그랗게 만든다. 커튼 거리에 비닐끈을 단단히 묶었다. 동그란 고리를 목에 끼워 넣는다. 매달리기에 충분한 길이다. 준비가 끝났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냥 사라지면 끝난다. 나를 뱉어내는 세상이여, 안녕. 눈을 감는다. 커튼거리가 부지직 소리를 낸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지고 만 것이다. 마루 석가래라면 단단할 것 같다. 새끼 줄을 꽈서 석가래 틈새로 비집고 넣어본다. 들어갈 틈이 없다.
문설주가 적당할 것 같다. 머리가 들어갈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고 새끼줄을 문설주에 건다. 문설주가 부러질 염려는 없어 보인다. 새끼줄 고리에 목을 넣었다. 거친 줄 때문에 목이 쓰리고 아프다.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죽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픈 건 참을 수 없다. 연장통 옆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줄넘기 줄이 눈에 들어온다. 줄넘기 줄이라면 아프지도 않고 튼튼할 것 같다. 목에 걸릴 만큼 둥그렇게 매듭을 만들면서 이젠 됐지? 주위를 한번 둘러본다. 무언가 미진한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줄넘기 줄을 목에 걸었다. 이젠 됐다. 중얼거리며 눈을 감는다. 그동안의 삶을 되짚어 본다. 이 세상 즐겁게 소풍 왔다가 돌아간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집어치운다. 지금껏 고통에 쩔어 산 시간도, 잊지도 않은 행복을 찾느라 괴로웠던 시간도, 어리석었던 희망도 버리기로 한다. 하지만 삶은 그런대로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기로 한다. 이제 곧 숨이 먹겠지. 마신 술 때문에 목에 가랑잎 타는 냄새가 난다. 목을 서서히 조여온다. 숨을 쉴 수 없다. 비명이 목구멍에 걸려 입술만 달싹인다. 이상하다. 매달려지지 않는다. 발이 땅에 닿았을 뿐 매달릴 만한 높이가 아니어서인지 그대로 서 있다. 얕은 지붕 탓이다. 목을 매는 것도 실패다. 죽기도 쉽지 않다. 영화에서처럼 동맥이라도 그을까. 하지만 동맥을 긋고 느긋하게 앉아 피가 흘러내리길 기다릴 욕조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목을 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건 아직은 죽지 말라는 계시가 틀림없다. 벽을 등지고 앉아 다시 술병을 입에 문다. 문을 꼭꼭 닫아 걸어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른다. 마지막 선택은 높은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기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되도록 빨리 이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문패는 그대로 보존했으면 한다는 말로 이장에게 편지를 써놓았다. 문패를 남겨놓음으로써 남편의 존재를 남기고 싶은 것이다. 이곳 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대여해서 그 수입으로 집수리하고 쇠락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간단하게 짐을 챙겼다. 여행용 화장 도구, 생리대, 팬티와 속옷 몇 개를 담았을 뿐인데 보스턴백 지퍼가 뻑뻑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도망자처럼 보인다. 아껴둔 옷을 꺼내 입었다. 누군가 죽은 자신을 발견할 때를 위해서이고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보일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다. 선글라스를 챙기고 여행용 가방을 들었다. 목적지는 남쪽 통영 앞바다 외딴 섬으로 정했다. 아버지가 잠든 바다이기 때문이다. 원양어선 선원이었던 아버지는 길면 1년에 한 번 또는 빠르면 6개월에 한 번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이 구경한 적도 없는 선물을 사들고 돌아왔다.
나는 아버지 선물을 통해서 바다 건너에 유토피아처럼 좋은 세상이 있음을 알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선물보다는 아버지를 더 원했던 것 같다. 아버지 꿈은 포경선 작살수가 되는 거였다. 항구를 사랑했고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달고 세계를 돌고 싶다고 했다. 젊은 시절 포경선 선원이었고 한때 인근에서 제일 가는 잠수부였으며 울산 조선소 용접공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포경선이 늘어선 가운데 바지선에 올라 밤 낚시를 즐겼다. 그 후 포경 전면 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뱃사람으로서의 꿈을 접었고 못해서 살았다. 멀리 떨어진 바다로 나가서 작사를 쏘아 고래를 잡는 것. 백고동 소리를 내뿜으며 파도를 타고 바다에 나가 거대한 고래를 잡는 포경선의 꿈은 작살잡이라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은 자존심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바다와 자유가 그립다고 했다.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느끼던 스릴과 사나이들의 우정과 신비한 바닷속 세상이 그립다며 늘 답답해했다. 아버지는 틈만 나면 바다로 떠났다. 낚시와 결혼하지 그랬어. 어머니는 바가지를 긁으며 투정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불만을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말없이 낚시 도구를 챙겨 떠나면 그만이었다. 아버지는 바다는 자유라고 했다. 나의 아버지, 그는 바다를 바라보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햇볕 바라기한 구릿빛 얼굴이, 세상은 바다라고 말하던 얼굴이 떠오른다. 유년의 내 기억은 아버지 등에 엎여 바라본 새벽 바다이다. 멸치잡이로 유명한 어촌 마을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있고 그 끝 선창에는 새벽장이 열렸다. 더없이 맑고 푸르며 때로는 아스라한 물 안개가 퍼지는 바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바다 빛깔. 바다 위를 솟구쳐 나는 날치. 빈 소라 껍데기 속에 쭈그리고 숨은 쭈꾸미. 갯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 따개비. 바다 밑 모래 위에 납작하게 엎드린 넙치. 바닷속에서 가오리가 못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가오리 연이 되어 너풀너풀 짚푸른 바다 하늘을 날고 있다. 고깃배를 타고 갈매기 떼가 쉼없이 봄 멸치를 낚아채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구릿빛 얼굴이 눈앞에 환히 펴진다. 어느 날 해안가에서 100m 안쪽으로 몰려온 멸치떼가 온 바다를 뒤덮었다. 번쩍이는 은빛 물결 위로 뛰어오르는 생명체들. 바다는 온통 은빛으로 팔딱거렸다. 제일 먼저 배를 몰고 나간 아버지는 주위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뱃전을 두드리며 멸치떼를 해안으로 몰았다. 커다란 작사를 높이 쳐든 아버지가 그물을 치라고 다급하게 외치자 사람들이 노를 저으면서 그물을 쳤다. 커다랗게 그물을 쳐서 은빛 멸치떼를 포위했다. 고등어 떼에 쫓긴 멸치들이 마을 코앞까지 밀려왔다. 몰려든 갈매기가 바다로 내리꽂혔다가
날아오르고 있다. 사람들은 양쪽으로 늘어서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어른들 틈에 내 친구들도 밧줄을 당겨서 그물을 모래가 깔린 해안가로 끌어당기는데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았다. 그물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은빛으로 번쩍이는 멸치들이 노을진 바다에 가득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물 안으로 뛰어들어 멸치를 주워 담기 시작했고 은빛 멸치는 금방 광주리에 가득 채워졌다. 물 반, 고기 반, 맨손으로 멸치를 주워서 상의에 퍼 담아 해안으로 날랐다. 집으로 달려가 바구니를 들고 와서 마구 퍼담았다. 나중엔 양동이까지 동원됐다. 백사장 가까이 끌어낸 멸치는 누구든 손으로 움켜쥐면 그가 바로 주인이었다. 이 마을에 사는 소년들 꿈은 갯것을 가득 실은 만선의 선장이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사윗감으로 뱃놈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애미 팔자 닮을까 겁난다. 네 애비 한 사람도 지긋지긋하다. 라며 화를 냈다. 너는 아예 바다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라고도 했다. 왜?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묻는 내게 어머니는 점쟁이가 했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도 덧붙였다. 딸은 절대로 물 근처에 살게 하지 말라고. 어느 날 아버지가 바다로 호련히 사라졌다. 아버지는 낚시 도구를 챙겨 들고 바다로 떠나면서 웃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낚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신장로를 향했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아버지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왔고 아버지는 올라탔고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가로수 밑을 지나 산모퉁이를 돌아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집으로 찾아왔다. 김창선 씨 댁이죠? 그런데요. 김창선 씨가 바다로 실족했어요. 노을이 해안을 물들이는 저물녘에 바다 낚시를 하다가 실종됐고 일주일 후 해안에서 발견됐는데 벼랑 위에서 실족사한 것 같다고 했다. 너네 아버지는 바다에 미쳤어. 낚시에 미치고. 어머니는 넋두리를 했지만 아버지가 여자에게 미쳤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바다에 다녀온 날 빈손일 때도 개의치 않았다. 빈손이지만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활기에 넘칠 때도 있었고 반면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풀이 죽어 돌아온 날도 있었다. 낚시로 잡아 올린 물고기 양과 아버지 기분은 비례하지 않았다. 물고기가 많고 적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비밀은 있는 것인가.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가 바다로 떠나고 싶었던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바닷가에 있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여자. 남편을 잊지 못하듯이 바다도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변상련이었던 셈이다.
김희수. 나는 병적으로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늘 혼자였다. 모든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유리시켜왔다. 지나치게 내성적인 아이는 세상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타인의 눈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짧게 깎은 커트, 깡 말라 고집스러워 보이는 얼굴, 입꼬리가 살짝 비틀리는 냉소적인 미소. 이 모든 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도, 내게 친구가 없게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바다가 있었기에 행복했다. 나는 멀리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은 원대한 꿈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과 더불어 꿈을 접어야 했다. 아버지 여자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예상외로 젊었다. 햇볕에 그을려 피부는 거칠었지만 오똑한 콧날, 숱이 많은 머리, 긴 목하며 도드라진 입술을 하며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미모를 두루 겸비한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쪽배를 타고 남해안 무인도를 찾아 나서길 좋아했다고 한다. 태평양에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다고 했다. 둘이서 쪽배를 타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파도에 놀란 여자가 갯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다 위로 떨어졌다고 했다. 선장님은 저를 보고 하늘을 날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선장님 덕분이라요. 여자는 돌아서서 흐느꼈다. 내가 고래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집에 전착하지 못하고 바다를 헤매다가 바다로 떠나버린 나의 아버지. 화장 후 유해는 즐겨 찾던 통영 앞바다에 뿌려졌다.